설날 아침, 윤가람은 한복 저고리 안쪽에 작은 흰 봉투를 숨긴 채 차례상 앞에 서 있었다. 봉투 안에는 전날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과 임신 확인서가 들어 있었다. 임신 6주. 아직 화면 속 아기는 쌀알보다도 작았지만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다. 자궁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람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배를 감쌌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처음으로 그녀만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가람은 차례가 끝난 뒤 남편 노재헌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할 생각이었다.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이의 존재가 두 사람 사이의 굳은 침묵을 조금은 녹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재헌이 환하게 웃어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짧게라도 수고했어라는 말을 해주거나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려보았다. 광주 서구의 넓은 단독주택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주방에서는 산적과 동태전이 구워졌고 커다란 냄비 안에서는 떡국 국물이 끓고 있었다. 나주에서 가져온 배와 영광굴비, 곶감과 약과가 정갈하게 차례상에 올라갔다. 시어머니 황정혜는 제기의 방향과 과일의 위치를 몇 번이나 확인했고 며느리인 가람이 전을 놓는 각도까지 지적했다. 가람아, 대추가 너무 앞으로 나왔잖니. 제사상은 보기 좋으라고 차리는 게 아니야.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거다. 네, 어머니. 다시 놓을게요. 가람은 아무 불평 없이 대추 접시를 옮겼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났지만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름 냄새 때문에 속이 계속 울렁거렸고 산적을 굽다가 2번이나 입을 틀어막고 뒷마당으로 나가야 했다. 정혜는 그것을 게으름이나 긴장 탓으로 여겼다. 이런 날 며느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친척들이 다 오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하니? 어제 잠을 조금 설쳤어요. 괜찮습니다. 가람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고리 안쪽의 봉투가 살칸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만큼은 자신도 이 집안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재헌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사람 사이의 빈자리를 모두 채워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누구도 그녀를 손님처럼 대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했다. 차례를 시작하기 직전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친척들은 이미 모두 도착해 있었고 설날 아침에 예고 없이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가람이 문을 열기 위해 몸을 돌렸지만 재헌의 아들 노시온이 먼저 달려나갔다. 8살인 시온은 며칠 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다. 가람이 누구에게 연락하느냐고 물으면 친구와 게임 약속을 했을 뿐이라며 짜증을 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은 여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오랜 비행 뒤에 피곤함보다 자신감이 먼저 드러났다. 그녀는 집안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재헌을 향해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재헌 씨. 가람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서재 책장 깊숙한 곳에 보관된 오래된 가족 사진. 시온이 몰래 꺼내보던 사진 속 여자와 같은 얼굴이었다. 백세라였다. 재헌의 전처이자 시온의 친어머니였다. 몇 초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시온이었다. 아이는 실내화를 신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현관으로 뛰어가 세라의 허리를 힘껏 끌어안았다. 엄마. 그 한마디는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시온이 가람에게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호칭이었다. 아이는 얼굴을 세라의 코트에 묻고 놓칠까 두려운 사람처럼 두 팔에 힘을 주었다. 엄마 진짜 온 거야? 이번에는 안 가는 거지? 세라는 시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가를 붉혔다. 우리 시온이 많이 컸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가람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기뻐해야 하는지 경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적어도 아이에게는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다.
시온이 밤마다 친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기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재현의 얼굴은 복잡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세라에게 다가가지도 당장 나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차갑게 내려앉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지? 세라는 가볍게 웃었다. 내가 살던 집 주소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오늘이 설날이잖아. 시온이가 보고 싶다고 연락했어. 재현의 시선이 아들에게 향했다. 시온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라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내가 엄마한테 오라고 했어.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가람에게 향했다. 현재의 며느리와 전 며느리가 설날 차례상 앞에 함께 서 있는 상황은 호기심 많은 친척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이야깃거리였다. 시어머니 정혜는 얼굴이 굳은 채 세라를 바라보았다. 세라와 함께 살았던 시절, 정혜는 그녀와 하루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세라는 집안 행사를 번거로운 관습으로 여겼고 시댁의 음식과 말투를 촌스럽다고 무시했다. 회사 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재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떠났다. 그런 여자가 집안이 크게 성장한 뒤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정혜에게 달가올 리 없었다. 명절 아침부터 무슨 짓이니?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면 어떡해? 정혜가 날카롭게 말하자 세라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께서 저를 반기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온이에게 새해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누가 내 어머니니? 이미 남남이 된 지가 몇 년인데. 세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시온의 어깨를 감쌌다. 저와 어머니는 남남이 됐어도 제가 시온이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시아버지 노경식이 헛기침을 했다.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차례부터 지내자. 조상님들 모셔놓고 집안 싸움을 할 셈이냐. 경식의 말에 모두 자리를 정리했다. 문제는 누가 어디에 서느냐였다. 재현의 오른쪽에는 장손인 시온이 서야 했고 그 옆은 원래 가람의 자리였다. 가람은 지난 2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절을 올렸다. 시온은 세라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도 나랑 같이 절하면 안 돼? 친척들의 시선이 다시 모였다. 세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정혜는 잠시 망설였다. 전 며느리를 차례에 참여시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명절 아침부터 손자가 울거나 떼를 쓰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결국 정혜가 가람을 향해 말했다. 가람아, 네가 한 칸 뒤로 가거라. 시온이가 오늘만 엄마 옆에서 절하고 싶다잖니. 말투는 부탁처럼 들렸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가람은 잠시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가 한마디만 해주기를 기다렸다. 가람이 지금의 아내이며 이 집의 며느리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재헌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시온의 굳은 얼굴과 세라의 손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가람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녀는 원래 서 있던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라는 자연스럽게 재헌 옆으로 들어갔다. 시온은 세라와 재헌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세 사람의 모습은 오래전 깨졌던 가족 사진이 다시 맞춰진 것처럼 보였다. 가람은 그들보다 반걸음 뒤에 섰다. 바로 옆에는 먼 친척 부부가 자리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전부인이 다시 들어오려나 봐 라고 속삭였고 다른 사람이 아들이 친엄마를 저렇게 따르는데 방법이 있겠어? 라고 대답했다. 작게 주고받은 말이었지만 가람에게는 또렷하게 들렸다. 향 냄새가 피어오르고 절이 시작되었다. 몸을 숙이는 순간 저고리 안에 초음파 봉투가 가슴을 눌렀다. 가람은 자신도 모르게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아이의 존재를 알리는 날이었다. 이제는 말을 꺼낼 틈조차 찾을 수 없었다. 차례가 끝난 뒤 친척들은 떡국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람은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그릇을 날랐다.
세라는 손님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이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았다. 시온은 한시도 세라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가람이 시온 앞에 떡국을 놓자 아이는 그릇을 내려다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파 넣지 말라고 했잖아. 가람은 바로 숟가락을 들어 잘게 썬 파를 골라냈다. 미안해. 다른 그릇으로 바꿔줄게. 시온은 대답하지 않고 세라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내가 파 싫어하는 거 알지? 세라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히 알지. 우리 시온이는 어릴 때부터 파를 싫어했잖아. 그 말을 들은 가람은 손을 멈추었다. 시온이 2살이 되기 전에 집을 떠난 세라가 아이의 현재 식성을 알고 있을 리 없었다. 아마 누군가 미리 알려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온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친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믿음이었다. 가람은 새떡국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파를 완전히 빼고 고기 고명을 조금 더 얹었다. 시온은 고맙다는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래도 가람은 아이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주변을 살폈다. 시온은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국물을 급하게 먹다가 자주 사례가 들렸기 때문이다. 세라는 친척들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했다. 그동안 싱가포르와 홍콩을 오가며 브랜드 컨설팅 일을 했고 최근 한국에서 새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웃으며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현 씨 회사도 정말 많이 커졌더라고요. 예전에는 나주의 작은 물류 창고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전국 유통망까지 갖췄다면서요? 세라가 아무렇지 않게 과거를 꺼내자 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가 전처와 살던 시절 노씨 집안의 회사는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는 작은 업체에 불과했다. 거래처의 부도와 투자 실패가 겹쳐 사채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어려웠다. 세라는 재현에게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더 많은 돈과 인맥을 가진 남자를 따라 해외로 떠났다. 그 뒤 재현은 아들을 부모에게 맡긴 채 일에 매달렸고 나주 혁신도시 주변의 식품기업과 유통업체를 잇는 사업을 성공시키며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다. 세라가 돌아온 시점이 우연이라고 믿기는 어려웠다. 가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단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녀는 세라가 돌아온 이유보다 재헌과 시온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친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넓은 집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혜는 거실 중앙에 앉아 세라를 마주 보았다. 경식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았고 재헌은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가람은 차를 내온 뒤 가장 멀리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언제 갈 거니? 세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한국에 당분간 있을 생각이에요. 한국에 있는 것과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다. 저도 이 집에 눌러 앉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시온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정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거니? 애가 가장 엄마를 필요로 할 때는 어디 있었는데? 시온이 세라의 옆에 바짝 붙었다. 할머니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엄마는 일이 있어서 못 온 거래. 시온아, 어른들 말씀하실 때 끼어들면 안 돼. 가람이 조심스럽게 타이르자 시온은 즉시 고개를 돌렸다. 왜 아줌마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엄마도 아닌데. 가람의 얼굴이 굳었다. 평소에도 시온은 화가 나면 비슷한 말을 했지만 오늘은 친척들이 떠난 뒤에도 집안의 모든 사람이 듣고 있었다.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시온,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온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틀린 말 아니잖아. 내 엄마는 여기 있잖아. 세라는 아이의 어깨를 안으며 재현을 바라보았다. 아이한테 화내지 마. 내가 갑자기 와서 혼란스러운 거야. 그 말은 시온을 감싸는 것처럼 들렸지만 가람을 더욱 명확한 외부인으로 만들었다. 가람은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시온의 감정을 두고 세라와 경쟁하는 순간 아이는 더 큰 죄책감과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재헌은 관자 놀이를 눌렀다. 회사의 수백억 원 규모 계약을 결정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아들 문제 앞에서는 판단을 미루는 버릇이 있었다. 오늘은 명절이니까 여기까지 하죠. 세라는 근처 호텔로 가.
시온이는 내가 잘 설명할게. 시온이 즉시 울먹였다. 싫어. 엄마 또 가면 안 돼. 엄마가 나 버린 거 아니라고 했어. 엄마가 나 데리러 온 거야. 세라가 시온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도 시온이랑 있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 아이의 시선이 재현에게 향했다. 원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재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시온은 어머니가 떠난 뒤 한동안 심한 분리불안을 겪었다. 잠에서 깨면 집안의 방문을 모두 열어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고, 유치원에서도 보호자가 늦게 오면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울었다. 재현은 그 시절 아들 곁에 거의 없었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아이의 불안을 부모와 가사 도우미에게 맡겼다. 그 사실은 지금까지도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다. 결국 재현이 말했다. 며칠만 있어. 손님 방을 쓰고 시온이와 지내는 동안은 집안 규칙을 따라. 세라의 입가에 아주 짧은 미소가 스쳤다. 고마워. 정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현아,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 아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 그제야 모두의 시선이 가람에게 향했다. 하지만 재헌은 그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는 결정한 뒤에야 설명하듯 말했다. 시온이를 위한 일이야. 며칠이면 돼. 가람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알겠어요. 가람아, 정혜가 답답하다는 듯 불렀지만 가람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시온이가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엄마와 지내면 마음이 안정될 수도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람은 알고 있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이 며칠 뒤 순순히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세라의 눈빛에는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선 순간부터 집 안의 가구와 사람을 자신의 소유였던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라의 짐이 도착했다. 큰 여행 가방 2개와 옷상자, 화장품이 든 가방까지. 임시 방문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았다. 세라는 손님방을 둘러보더니 침구에서 먼지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다. 가람은 새 이불을 꺼내 침대를 정리했다. 세라는 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생각보다 살림을 잘하네요. 필요한 게 더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한테 존댓말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우리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잖아요. 가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라는 방 안으로 들어와 화장대 위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재헌 씨와 결혼한 지 2년 됐다고 했죠? 네. 시온이가 많이 힘들게 했을 텐데 아직 저를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세라가 작은 웃음을 흘렸다. 받아들이는 중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것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잘 주지 않았어요. 가람은 베개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아이를 자기 것처럼 표현하지 마세요. 시온이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니까요. 세라는 잠시 놀란 듯 가람을 바라보았다. 순하고 말 잘 듣는 여자라고 들었는데 예상보다 단단한 면이 있다는 것을 처음 확인한 표정이었다. 화내지 마요. 그냥 시온이를 잘 안다는 뜻이었으니까. 6해 동안 보지 못한 아이를 가장 잘 안다고 말하는 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가람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한 뒤 방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누군가와 날카롭게 맞선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갈등이 생기면 자신이 먼저 참고 물러나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배워왔다. 가람은 담양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랐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두고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문복희 원장은 어린 가람에게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데에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가람은 오랫동안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살폈고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상대가 싫어하지 않을지를 계산했다. 누군가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그 호의를 잃을까 두려워 몇 배로 갚으려 했다. 정혜가 가람을 처음 본 것은 3년 전 담양에서 열린 김장 나눔 행사였다. 노씨 집안 회사가 후원한 행사에서 가람은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나눠줄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다. 다른 봉사자들이 사진을 찍고 일찍 돌아간 뒤에도 가람은 남아서 바닥을 닦고 무거운 상자를 옮겼다.
정혜는 가람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 후에야 가람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친정이 없는 여자는 집안의 재산에 친정 식구를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곳이 없으니 쉽게 이혼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재헌도 어머니의 뜻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결혼했다. 시온에게 안정적인 양육자가 필요했고 집안 행사와 대외적인 부부 역할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다. 결혼을 앞둔 날, 재헌은 가람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도록 책임은 지겠습니다. 가람은 그 말을 받아들였다. 사랑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고 믿었다. 자신이 꾸준히 잘해주면 재헌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재헌은 책임을 다했을 뿐 마음을 내어주지는 않았다. 생활비는 넉넉했고 필요한 물건은 말하기 전에 준비되었다. 하지만 가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체온을 물은 적은 없었고 생일날에도 비서가 고른 가방만 전달했을 뿐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가람은 그의 늦은 귀가 시간에 맞춰 속을 편하게 해주는 배도라지 차를 데웠고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에는 셔츠와 넥타이를 미리 준비했다. 재헌이 편두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방 밖에 진통제와 물을 놓아두었다. 재헌은 고맙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배도라지차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방을 한번 바라보았고 가람이 아파 일찍 잠든 날에는 침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곤 했다. 가람은 그런 작은 행동을 희망이라고 해석했다. 시온과의 관계는 더 어려웠다. 아이는 가람이 아버지의 아내가 된 순간부터 그녀를 친어머니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으로 여겼다. 처음에는 가람이 차려준 식사를 먹지 않았고 학교 준비물을 숨겨놓은 뒤 가람이 챙기지 않았다고 정혜에게 말했다. 한 번은 가람이 학부모 공개 수업에 참석하자 친구들 앞에서 가사 도우미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가람은 왜 그랬느냐고 조용히 물었다. 시온은 입술을 깨물다가 소리쳤다. 아줌마가 엄마인 척하는 게 싫어서 그랬어. 그날 가람은 아이를 혼내지 않았다. 엄마인 척 하려던 게 아니야. 네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했어. 난 혼자가 아니야. 내 엄마 있어. 그래. 내 엄마는 따로 있어.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 가람이 그렇게 말한 뒤부터 시온은 아주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가람의 방문 앞을 서성였고 학교에서 준비물을 놓고 온 날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녀에게만 말했다. 아프면 약을 먹지 않겠다며 버티다가도 가람이 꿀에 섞어주면 마셨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차갑게 돌아섰다. 가람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친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끼는 듯했다. 세라가 돌아온 그날 밤, 시온은 가람을 찾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잠들기 전 책가방을 정리해 달라거나 물을 가져다 달라고 방문을 두드렸을 시간이었다. 가람은 아이방 앞에 섰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을 멈췄다. 엄마, 이것도 읽어줘. 가람 아줌마는 여기 목소리를 이상하게 해서 웃겼어. 그래? 엄마는 더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는데. 가람은 문손잡이에 올렸던 손을 내렸다. 자신이 매일 읽어주던 동화책을 세라가 들고 있었다. 시온은 침대 안쪽을 비워 어머니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가람은 들키지 않게 돌아섰다. 복도를 지나 침실로 들어가니 재현이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통해 가람을 보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가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세라 씨가 얼마 동안 머물 예정이에요? 정확히는 몰라. 당신이 허락했잖아요. 시온이가 진정될 때까지만이야. 그 기간이 며칠인지 몇 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재현이 뒤돌아보았다. 당신이 불편한 건 알아. 가람은 그 말에 쓴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불편하다는 표현으로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가람이 느끼는 모욕감과 두려움,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내가 불편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당신은 이미 결정했으니까. 시온이를 위해서야. 당신은 언제나 시온이를 위해서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작 시온이가 왜 불안한지는 제대로 묻지 않잖아요.
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지? 아이가 엄마를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아빠는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이가 혼자 상상하게 내버려 뒀어요.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건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문제를 덮으면 시온이는 더 불안해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가람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다. 당분간만 지켜보자. 결국 그가 내놓은 답은 그것뿐이었다. 가람은 저고리 안쪽에 숨겨둔 봉투를 떠올렸다. 지금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재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세라가 돌아온 날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를 붙잡으려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나도 당신에게 할 말이 있었어요. 재현이 셔츠 단추를 풀던 손을 멈추었다. 뭔데? 가람은 입을 열었지만 복도에서 시온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엄마가 같이 자도 된대. 아빠도 와. 재현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가람은 그 짧은 순간 자신의 말보다 아이와 세라가 있는 방이 먼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니에요. 나중에 말할게요. 재현은 더 묻지 않고 방을 나갔다. 가람은 혼자 남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침대 위에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재현은 무표정했고 가람만 조금 긴장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을 찍던 날에도 그는 회사에서 긴급한 연락을 받고 촬영이 끝나자마자 떠났다. 가람은 봉투를 꺼냈다. 검은 화면 가운데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기의 모습을 손끝으로 쓸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환영받을 자리를 걱정하게 만든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또다시 사랑을 기대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세라는 집의 구조와 생활 방식에 빠르게 적응했다. 재현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시온이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정혜가 아침마다 어떤 차를 마시는지 자연스럽게 물었다. 집안일을 돕는 직원들에게는 친절하게 이름을 물었고, 오래전 자신이 살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하지만 가람이 나타나면 세라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재현 씨는 아침에 진한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들었는데 요즘도 그래요? 지금은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아파서 차를 마셔요. 그래요? 나랑 살 때는 그런 적 없었는데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사람도 습관도 바뀌죠. 가람이 담담하게 대답하면 세라는 미소를 지었다. 과거를 가진 사람이 현재의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키려는 것 같았다. 시온 역시 세라가 돌아온 뒤 더욱 노골적으로 가람을 밀어냈다.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는 가람의 말을 거절하고 세라와 함께 가겠다고 했다. 세라는 운전면허가 국내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운전기사가 두 사람을 데려다 줘야 했다. 가람은 현관에서 시온의 목도리를 들고 기다렸다. 밖에 추워. 이거 하고 가. 싫어. 어제도 목이 아프다고 했잖아. 엄마가 새 목도리 사준댔어. 시온은 가람이 직접 떠준 짙은 남색 목도리를 밀어냈다. 가람은 바닥에 떨어진 목도리를 주었다. 세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걸 억지로 시키면 더 반항해요. 가람은 목도리에 먼지를 털며 대답했다. 감기 걸리는 건 반항심과 상관없어요. 세라의 미소가 굳었다. 두 여자의 시선이 잠시 부딪혔지만 시온은 이미 문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정혜는 가람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화장대 앞에 앉은 정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조금만 참아라. 재원이가 세라에게 마음이 있어서 드린 건 아닐 거다. 가람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애가 우리 집을 나갈 때 재원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시 받아줄 리가 없지. 마음이 없다는 것과 경계를 세우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정혜는 예상하지 못한 답을 들은 사람처럼 가람을 바라보았다. 네가 요즘 말이 많아졌구나. 가람은 고개를 숙였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다. 정혜가 자신을 며느리로 선택해놓고도 중요한 순간마다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 설날 차례에서 자신의 자리를 세라에게 내어준 사람도
바로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용기가 부족했다. 죄송해요. 시온이 마음을 얻는 게 먼저다. 세라가 옆에 있으니 더 잘해야 해. 아이가 너를 엄마로 인정하면 재현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람은 그 말을 듣고 이상한 서늘함을 느꼈다. 결혼 전부터 정혜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시온의 마음을 얻어야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다고. 재현의 아내이면서도 그녀의 자격은 아이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가람이 방을 나오려 하자 정혜가 덧붙였다. 그리고 아직도 소식 없니? 가람의 발이 멈추었다. 무슨 소식 말씀이세요? 아이 말이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잖아. 네가 재현의 아이를 낳아야 집안이 안정되지. 가람은 저고리 속 봉투가 아니라 침실 서랍에 숨겨둔 초음파 사진을 떠올렸다. 아직은 없어요.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다. 정혜는 실망한 듯 혀를 찼다. 병원이라도 가봐. 세라가 다시 나타난 마당에 네가 아이까지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가람은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바라는 아이는 가람이 사랑할 한 생명이 아니었다. 세라를 밀어내고 집안을 안정시킬 카드였다. 지금 임신 사실을 밝히면 모두가 아이를 축복하기 전에 그 의미부터 계산할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가람은 잠이 오지 않아 주방으로 내려갔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고 싶은 것이 없었다. 속은 비어 있는데 음식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났다. 찬물을 조금 마시고 돌아가려던 순간 서재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안에서는 재헌과 경식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세라를 계속 집에 둘 생각이냐? 경식의 질문에 재헌이 대답했다. 시온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입니다. 그게 언제인데? 상담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보내면 아이가 또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경식이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가람이는 뭐라고 하더냐? 재현의 대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이해할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가람은 문 밖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원래 그런 사람. 참고, 기다리고, 상대의 결정을 이해해주는 사람. 상처받아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언제든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재현에게 가람의 인내는 고마운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성격이 되어 있었다. 경식이 다시 말했다. 이해하는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르다. 네가 가람이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했느냐?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을 대신했다. 가람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근 뒤 서랍을 열었다. 초음파 사진과 임신 확인서를 꺼내 오래 바라보았다. 사진 속 작은 생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환영받을지, 이 집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알지 못했다. 가람은 사진을 원래 봉투에 넣은 뒤 결혼할 때 가져온 낡은 유리 수첩의 가장 안쪽에 끼웠다. 그리고 수첩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오늘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의 존재가 가져올 변화를 먼저 계산하는 동안에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부터 가람의 뱃속에 자리 잡은 아이는 가족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그녀가 이 집에서 홀로 지켜야 할 첫 번째 비밀이 되었다. 백세라가 집에 머물기 시작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식탁의 분위기였다. 이전까지 노씨 집안의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노경식은 경제신문을 읽었고 황정혜는 반찬의 간과 집안 일정을 확인했다. 노재헌은 휴대전화로 회사 보고서를 훑었으며 노시호는 윤가람이 잘라준 과일을 먹었다. 그 조용함이 따뜻함을 뜻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각자 지켜야 할 자리가 있었다. 세라는 그 질서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무너뜨렸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재헌의 맞은편에 앉아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재헌 씨, 예전에는 아침마다 계란을 반숙으로 먹었잖아. 지금은 완숙을 먹네. 취향이 바뀌었어. 사람 취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 누가 바꿔놓은 건 아니고? 세라가 웃으며 가람 쪽을 바라보면 재헌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람 역시 아무 말 없이
시온의 밥그릇에 구운 김을 올려주었다. 시온은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친어머니가 돌아온 뒤 아이는 가람이 해주는 모든 일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가람이 준비한 옷 대신 세라가 골라준 얇은 셔츠를 입겠다고 고집했고, 비가 오는 날에도 가람이 챙겨준 우산을 일부러 놓고 나갔다. 처음 며칠은 세라도 아이에게 정성을 쏟는 듯 했다. 학교 앞까지 따라가 주었고, 값비싼 장난감과 운동화를 사주었다. 밤에는 함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렸다. 사진 아래에는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채우는 중이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아이의 생활을 실제로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가람의 몫이었다. 세라는 시온이 좋아하는 색은 알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은 몰랐다. 아이가 흥분한 날 밤에는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숙제를 확인하거나 준비물을 챙기는 일에는 금세 실증을 냈다. 시온이 세라와 외출한 다음 날, 가람은 학교 담임에게 전화를 받았다. 준비물로 가져가야 할 미술용 앞치마와 물감이 전부 빠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가람은 급히 필요한 물건을 챙겨 학교로 갔다. 교실 앞 복도에서 만난 시온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가 친구들이 다가오자 다시 얼굴을 굳혔다. 내가 엄마한테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아줌마가 왔어? 세라 씨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 엄마 바쁜 사람이야. 알아. 그래서 내가 가져왔어. 가람이 앞치마가 든 가방을 건네자 시온은 고맙다는 말 대신 친구들의 눈치를 살폈다. 옆에 있던 아이가 물었다. 시온아, 이분은 전에 온 내 엄마 아니야? 시온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야. 가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담임교사는 난처한 얼굴로 시온을 바라보았지만 가람은 고개를 저어 아이를 꾸짖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학교를 나온 뒤 주차장까지 걷는 동안 가람의 눈앞이 몇 차례 흐려졌다. 요즘 들어 쉽게 어지러웠고 아랫배가 당기는 날도 많아졌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했지만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녀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세라가 돌아온 지 열흘째 되는 날, 가람은 정기검진을 위해 혼자 병원을 찾았다. 화면 속 아기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선명해져 있었다. 작고 빠른 심장 소리가 진료실에 울리자 가람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보호자분은 오늘도 못 오셨어요? 의사의 질문에 가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남편이 일이 많아서요. 출혈이나 심한 복통이 생기면 바로 오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가능한 한 피하시고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말은 지금의 자신에게 너무 멀게 느껴졌다. 병원을 나온 가람은 초음파 사진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재현에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매번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다 보면 집안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그날 저녁에는 세라가 학교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시온의 담임이 보호자 확인을 위해 재현에게 연락하면서 드러난 일이었다. 시온이 친엄마인데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는 게 이상해요? 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말했다. 가람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학교에 등록된 보호자는 저와 재현 씨예요. 선생님께 미리 설명하지 않고 들어가시면 혼란이 생겨요. 서류에 적힌 사람이 엄마인가요? 낳은 사람이 엄마지. 지금 누가 진짜 엄마인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세라는 입꼬리를 올렸다. 가람 씨는 절차를 참 좋아하네요. 결혼신고서 한 장만 있으면 다른 여자의 아이도 자기 아들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가람의 표정이 굳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재현이 들어왔다. 세라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재현 씨, 내가 시온이 학교 일에 조금 참여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나는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었을 뿐인데 가람 씨가 자꾸 선을 넘지 말래. 가람은 세라가 말을 교묘하게 바꿨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재헌은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무슨 일이야? 가람이 상황을 설명하자 재헌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학교 쪽에는 내가 정리할게. 세라도 당분간 단체 대화방에서는 나오는 게 좋겠어. 세라의 얼굴이 굳었다. 당분간?
지금 보호자 정보가 복잡해지면 시온이만 곤란해져. 세라는 눈물을 참는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었다. 알겠어. 내가 자격도 없이 엄마 행세를 했나 보네. 그녀가 계단을 올라가자 시온이 뒤따라가며 가람을 노려보았다. 아줌마 때문에 엄마 울잖아. 아이가 사라진 뒤 가람은 재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세라 씨에게 당분간이라고 말했어요? 뭐가 문제지? 그 말은 언젠가 보호자를 바꿀 수 있다는 뜻처럼 들리잖아요. 재현은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말 한마디를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해?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모든 말을 해석하면서 살고 있어요.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그게 동의인지 회피인지 생각해야 하고, 세라 씨가 웃을 때마다 무슨 의도가 있는지 살펴야 해요. 시온이가 나를 밀어낼 때도 단순한 반항인지 누군가 부추긴 건지 판단해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데 명확하게 말해줘요. 세라 씨는 시온이의 엄마지만 당신의 아내는 아니고 이 집에 머무는 데에는 분명한 기한이 있다고요. 재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지금 내게 선택을 강요하는 건가? 가람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요구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경계였다. 하지만 재현은 책임을 져야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가람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며칠 후 나주에 있는 회사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재헌의 전처가 설날부터 본가에 머물고 있으며 두 사람이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회사 임원 한 명이 회식 자리에서 세라를 봤다는 말까지 더해졌다. 실제로 세라는 재헌의 허락 없이 회사 근처 고급 한식당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다. 중요한 거래처와 점심을 마친 재헌에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을 여러 직원이 목격했다. 그날 오후 가람은 회사 홍보팀 직원으로부터 조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이상한 뜻으로 연락드린 건 아니고요. 외부 협력사에서도 대표님 전처분과 재결합하시는 거냐는 문의가 들어와서요. 가람은 자신이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가람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 보았다. 자신이 부부 사이의 일을 회사 직원에게 해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참했다. 저녁에 돌아온 재현에게 그 일을 말하자 그는 놀라기보다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사에는 내가 주의시키겠어. 세라 씨에게도 말해야 해요. 일부러 소문을 낸 건 아닐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가람아. 재현의 낮은 목소리에 경고가 섞였다. 가람은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다. 당신은 세라 씨에게는 늘 좋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네요. 회사 상황이 예민한 때야. 쓸데없는 소문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가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요? 당분간만 조용히 넘어가죠. 세라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면 소문이 더 커져. 가람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또 내가 참아야 하는 거네요. 지금은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야. 그 순간 가람은 깨달았다. 재현이 말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언제나 그녀의 침묵이었다. 세라를 통제하는 것보다 가람을 설득하는 편이 쉬웠고 시온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보다 그녀에게 참으라고 하는 편이 편했다. 알겠어요. 가람은 짧게 대답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재현의 셔츠를 준비하지 않았다. 배도라지 차도 끓이지 않았다. 재현은 늦게 침실로 들어와 비어있는 협탁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람은 등을 돌린 채 자는 척했다.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재현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끝내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세라는 가람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렸다. 가람이 더 이상 자신과 경쟁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않자 오히려 불안해했다. 가람이 화를 내고 질투해야 세라는 상처받은 피해자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람이 침묵한 채 조금씩 물러나자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줄 더 큰 사건이 필요해졌다. 세라는 그 대상으로 시온을 선택했다. 어느 오후 세라는 시온을 학교 앞 카페로 데려갔다. 가람에게는 자신이 아이를 학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시온은 친어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 들떠 있었다. 세라는 아이 앞에 초콜릿 음료와 케이크를 놓아주었다.
시온아, 엄마가 계속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이제 안 가면 안 돼? 엄마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아빠는 가람 아줌마 때문에 엄마를 내보내려고 해. 시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빠는 엄마보다 그 아줌마가 더 좋아? 엄마도 모르겠어. 하지만 가람 아줌마가 없으면 우리 세 식구가 다시 같이 살 수 있겠지. 시온은 손에 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럼 아줌마가 나가게 하면 되잖아. 세라는 기다렸다는 듯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한 게 있어. 가람 아줌마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걸 아빠가 알면 어떻게 될까? 아빠가 화낼 거야. 그렇지. 아주 많이 화내겠지. 세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학원에 들어가지 말고 근처에 사는 자신의 대학 동창 집에서 몇 시간 머물면 된다고 했다. 그 사람은 세라가 부탁한 대로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며 저녁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말했다. 시온은 겁이 났지만 엄마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가람 아줌마가 많이 혼나. 조금은 혼나야 다시는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않겠지. 아줌마가 집에서 쫓겨나면 엄마는 계속 있는 거지? 세라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는 시온이 곁에 있을 거야. 그날 가람은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시온을 데리러 갔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원 직원은 시온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학교에서 바로 학원으로 온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결석 연락이 따로 없어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람은 곧바로 학교와 운전기사에게 연락했다. 운전기사는 세라가 직접 시온을 데려가겠다고 해 학교 앞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 세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 주변과 카페, 문구점, 놀이터를 찾아다녔다. 아이가 자주 가는 곳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1시간 뒤에야 세라가 전화를 받았다. 시온이가 없어졌어요. 가람의 다급한 목소리에 세라는 잠시 침묵했다. 무슨 소리예요? 오늘 직접 학원에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요. 데려다 줬어요. 입구에서 내리는